백낙청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공부길에 동참한 분은 전성태 작가이십니다. 전성태 작가는 작품집도 많이 내셨고 또 신동엽 문학상을 비롯해서 문학상도 많이 타신 분이고 또 민족문학 작가회의 사무국장도 지냈어요. 우선 뭐 자기소개를 조금 더 하시고 그리고 출발하죠. 백낙청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집 늑대 2번의 자화상을 낸 소설가 전성태입니다. 지난해 봄부터 전남 순천대에 내려가서 학생들과 소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닌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거주지 이동이 작가한테 바로 뭐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앞으로 또 제 소설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소설과 리얼리즘, 특히 이제 1970년대, 80년대 소설에 나타난 분단 문제와 분단 극복 의지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작품 비평에서는 이제 송기숙 선생님, 천승태 선생님, 그리고 윤은길, 현경 선생으로 이어지는 이제 소설적 성과를 공부할 텐데요. 선생님께서 민족문학의 세 단계 서문에서 밝히셨습니다만 이중 많은 소설가분들이 2000년대를 넘기면서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자의 김지아 선생님도 그러고 송기숙 선생님도 그러시고 김성동 선생님까지 포함해서요. 텍스트에서 아주 현재형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작품으로만 뵐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울컥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 저보다 또 선생님께서는 더 각별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거론하신 분들이 다 나하고는 친분이 있었던 분이고 그중에 이제 천승태, 송기숙, 이호철 선생님들은 나보다 연상이신데 연하인 뭐 이문구 씨라든가 이문구 선생도 진작에 갔고 최근에는 김지아, 김성동 선생까지 가니까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개정판을 읽으면서 그 민족문학론이 저는 좀 새삼스럽게 긴 안목에서 좀 빛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민족문학론이 말씀대로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지침도 됐었고 그 다음에 실천 담론도 됐고 그리고 이제 문학장에서 계속 생산적 담론들을 자극하고 부추기면서 이제 우리 문학을 굉장히 풍성하게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로서는 이번에 선생님 거기에 보면 역사의 흐름이란 지구의 공존보다 훨씬 완만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문제도 그렇고 현실 정치도 뭔가 금방 변할 것 같으면서도 또 정체되고 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좀 더 긴 안목으로 역사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 개정판 2권을 내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고대사 문건 같이 오래된 것인데 이거를 새로 내서 독자들이 얼마나 알아줄까 하는 그런 염려를 여기 개정판 서문에서도 비쳤죠. 그런데 내가 참 옛날부터 매우 아끼고 존중하는 전성태 작가가 민족문학론의 유효성을 인정해 주시니까 참 매우 기쁩니다. 민족문학론의 결국은 그 문제의식을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용어는 내가 처음에 민족문학 개념의 정리를 위하여 라는 글을 쓸 때부터 얘기했지만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그 단어가 꼭 그렇게까지 요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또 이제 바꿀 수 있다 하는데 지금은 원래 70년대, 80년대하고 달라서 그 단어를 안 쓰고 또 더 편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안 쓸 일은 아니고 그 문제는 내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제4집에 해당하는 통일시대 민족문학의 보람이라는 책의 서장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문학 담론이나 문학 평론의 생명은 그 담론이 얼마나 참 이론적으로 유효하냐 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담론을 갖고 수행한 당시의 상황 진단이라든가 작품 평이 지금 읽어도 얼마나 그게 설득력을 갖느냐 하는 데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민족문학의 현 단계라는 제목의 평론, 1975년에 쓴 평론에서부터 시작해서 90년까지 대부분 80년대에 쓰인 평론들인데 거기 나온 작품 평가나 작품 이해가 아직도 얼마나 말이 되느냐. 문학평론가가 꼭 그때그때 아주 꼭 맞는 얘기만 할 필요는 없지만은 틀려도 정당한 합당한 이유를 갖고 틀려놓으면은 후세 사람이 읽어서 그랬겠다. 그때 그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얻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평론 내용이 어떤가 하는 건 나중에 네. 우리가 더 글쎄요. 작품 얘기를 하면서 예. 해보십시다. 선생님께서 이 민족문학론이 개념이 항구적으로 유효한 게 아니고 민족문학론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운동하고도 연계되면서 포용하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형성된 부분도 있고 또 구호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또 거기에 동의도 하면서 저는 또 그게 좀 되게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어요. 예를 들면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이 접두사가 창작하는 작가들에게 어떤 뭐 무게감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다면 성찰과 또 변화들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연한 말씀들이 그때 무게감이라는 건 이제 부담을 줬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작가들이 담론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맞는 것은 아는데 그게 역사적 책무로 계속 작용을 했을 때 생기는 이제 뭐 상상력의 제한 그런 같은 얘기를 내가 옛날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작가들은 평론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예. 꼭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예. 물론 하나의 화법으로는 이 작가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지만은 예. 사실은 그거는 내가 한 사람의 평론가 한 사람의 독자로서 예. 다른 독자들한테 얘기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예. 그러니까 작가님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저는 뭐 그게 아주 작가들에게 뭐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부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세계화가 되면서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부담감들 또 이야기하면서 이게 좀 확대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민족문학론은 저는 하여튼 그 정신 자체가 문학다운 문학을 이야기했던 것이 굉장히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읽어봐도 그 이름은 어떤 식으로든 바뀌더라도 그 정신은 뭐 지금까지도 다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제 촛불 항쟁 이후에 그 현재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또 창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언론이라든가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이제 아주 다 확보된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식 자체의 매판성이다. 작가들은 지식 자체의 매판성을 적발하는 문학 특유의 후각이 체질화되는 일이 기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식의 본원적 매판성을 비판하고 경고한 이제 내력이 사실은 저한테도 이 맥락들이 어떤 맥락인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뭐 매판 지식인, 매판상인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70년대만 해도 그 말을 꽤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지식 자체의 매판성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 얘기 아닙니까? 그 대목을 주목해 주셔서 난 대단히 반갑고요. 3집의 개정판에서 1977년에 썼던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의 그 대목을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했던 건데 사실은 내가 지식 자체의 매판성을 얘기한 거는 그 1974년에 쓴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서 가령 민족문학이라는 게 역사적 개념이니까 뭐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안 쓰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민족문학의 선진성을 얘기하면서요. 몇 가지 이제 그 얘기하면서 특히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작품과 관련해서
지식 자체의 매판성. 어떤 의미에서 제3세계의 민족문학하는 이들은 그게 더 민감하게 돼 있다. 첫째는 주변에 참 매판적인 지식인들, 매판적인 정치인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매판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자꾸 생각 안 할 수 없게 돼 있고, 더군다나 만해의 경우는 그분이 불교 스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경계하는 마음을 늘 있잖아요. 깨달음과 아르마리는 서로 상충하는 걸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뭐 모든 스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불교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만해 같은 분이 그 당시에 현실을 인식하고 시를 쓸 때에는 현실에서 보이는 여러 그 매판적 지식인들, 그 당시는 이제 친일화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의 행태도 보지만은 더 깊이는 인간에게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게 깨달음하고 만약에 상충되는 지식인이라면은 그건 우리한테 해로운 지식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매판성에도 주목하셨고,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그야말로 후각을 가진 민족문학 하는 애들이 오히려 서양에서부터 비해서 선진적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77년에 와서 그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했죠. 지식으로서의 매판성이 갖는 의미까지는 저도 읽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식인들이 외세의 앞잡이 노릇하고 민족을 일깨우기는커녕 오히려 넋을 빼는 그런 짓거리 하는 게, 이게 이제 매판 상인이나 매판 자본이 하던 그거하고 비슷하다 하고 봤는데, 그것을 그냥 어느 특정 세력이나 개인의 잘못된 행태로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근대 사회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참 숭앙하고 추앙하는 지식 자체가 원래 그런 매판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차원까지 우리가 보자는 얘기였고요. 이제 그런 얘기는 내가 그 후에 뭐 계속 해왔습니다. 뭐 그 얘기 일일이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게 민족문학 개념을 처음으로 정리하려고 하던 1974년 그 시점부터 내 나름으로는 이제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고, 가령 최근에 그 로렌스 연구소를 내면서 하이데거하고 관련해서 기술 시대, 거기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죠. 선생님께서 지금 시대에 우리한테 더 이게 필요하다고 이제 언급하셨던 부분들에서 조금 더 염려스럽거나 그런 부분들이 더 있어서 강조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언론 환경이 매우 안 좋고 뭐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옛날처럼 정부가 언론을 강권으로 탄압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은 그것까지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을 지금 억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뭐 나는 뭐 그거 자체는 실패할 거라고 보는데, 현대 언론 상황에서 문제점은 정부가 그렇게 나서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말하자면 돈이 지배하는 사회로 점점 금권이 크게 행사하는 그게 돼가지고, 그렇게 뭐 정부하고 그야말로 권언 유착을 해서 기레기 노릇하는 그런 기자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언론인들의 체질이 옛날하고 바뀌어가지고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자기들 나름들은 뭐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그 문제의식 자체가 이 사회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하고 동조하는 거예요. 물론 기자들은 대놓고 동조는 안 합니다. 중립을 지킨다 그러죠. 적극적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동조하고 대중의 오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판 지식인의 행태인데, 옛날 말로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탈진실의 시대다 뭐 저거 하고, 또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오로지 진실을 탐구하고 탐사해서 정확히 보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진실을 알려준다고 해서 대중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히 서양에서 트루스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진리를 말했는데, 우리가 온
몸과 생명을 바쳐서 따라가야 할 길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과학적인 사실,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었어요. 진리를 망각한 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역사적인 인간과 지식의 인간 할 때도 진리가 떨어져 나온 진실이 사실은 더 대지를 더 황폐화시키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양심적인 언론인도 사실은 그 과정까지 조금 공부를 하고 내가 진실을 알려준다고 해서 대중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게 안 바뀌는 대중을 그냥 목매하다든가 또는 뭐 이 보수 언론에 놀아놨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더 그 잊혀진 진리 개념을 되살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서 언론계뿐 아니라 다른 데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좀 공부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더 근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제 같습니다. 어쨌든 70년대 다뤄야 되는 70년대 문학에는 작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스스로 많은 각성 속에서 작품들을 생산해야 됐을 것 같고 분단이라든가 이 정치 환경 자체가 위기의식 같은 것도 상당했었던 시기인데 그때 작품들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그 우리 문학사를 논하면서 그 농촌 문학과 토속적 작품의 계보를 그 민족 문학의 가능성으로 늘 염두에 두고 또 그런 비평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김유정, 김정한, 이문구, 천승세로 이어지는 계보를 밝힌 민족 문학의 현 단계에서 그 천승세의 낙월도를 아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토속적 채취를 남달리 건강하게 간직하고 있는 현역 소설가로 천승세 선생을 꼽죠. 특히 사투리를 쓴 그 대화의 실감이라든가 분단을 직접 다루지 않으면서 분단의 실상을 간파하는 소설의 성과로 예시하기도 하셨습니다. 낙월도라는 작품은 이제 실제로 뭐 서해에 있는 그 낙월도라는 섬이 있기도 하지만 딱 그 섬이라고. 그 섬은 아니죠. 그 섬은 전라북도에 있죠. 낙월도라고. 영암 쪽에. 아니, 영암이 아니라 영광 아니 전라북도에 있어요. 영광 쪽에. 영광보다 더 북쪽에. 북쪽에 낙월도라고 꽤 큰 섬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낙월도는 오히려 목포 부근에 있는 그렇죠. 지금 같으면 이제 신안군의 한 섬인데 가공적인 섬이라고 봐야죠. 그 소설 안에서 보면 탈출하면 목포나 이렇게 애들 낳으면 목포로 고아로 보내고 뭐 이런 거. 또 목포에서 데려오면 큰 위세를 하고. 맞아요. 천승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희곡 만선도 그러고 낙월도 같이 이렇게 이어주는 신궁 같은 이제 소설들을 통해서 이제 뭐 다양한 문학을 보였지만 특히나 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의 어떤 많은 성과를 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요약하자면 이 되게 고립된 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기도 잘 안 지은 흉어기에 섬 안에 어떤 부를 갖다가 또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두어 사람 가지고 있고 그 어민들은 되게 피폐하단 말이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노예 생활 같이 그런 일들을 하거나 뭐 탈출을 꿈꾸지만 가지 못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채부자 이런 사람들의 그 씨앗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되게 뭐 탐미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안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게 굉장히 우리의 어떤 분단 극복의 어떤 문학으로서의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천승세 선생이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이던데 벌써?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많이 잊혀진 분이죠. 또 말년에 작품 활동 별로 안 하셨고 그러나 나는 참 우리 문학의 중요한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타고난 재주는 참 너무나 빛나는 분이었어요. 많이 잊혀진 그 천승세 작가를 상기시켜줘서 참 고맙고요. 우선 낙월도라는 작품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늘 주장해온 분단 소재로 한 작품만이 분단 문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단 체제 극복에 이바지하는 문학이라는 거는 이 분단 체제로 인해서 형성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말 꿰뚫어 보고 중요한 지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분단 체제 극복에 이바지가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도 표면적으로 분단 문학은 아니죠. 그런 소재상에.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또 낙월동의 특성은 읽다 보면은 38선의 이런거하고 전혀 관계없지만은 38선의 휴전선, 분단선을 우리가 상기하게 되고 다른 섬과의 관계라든가. 네, 다른 섬과 또 특히 그 목포나 예, 예. 그쪽 본토하고의 관계나 그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예. 되게 하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예. 잘 못 가고. 예. 그렇게 고립됨으로써 형성된 낙월도 내의 지배 구조, 예. 관계 이런 게 분단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봐요. 그거를 써가지고 이제 그 양면을 다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참 그 토속적인 채취, 네, 토속적인 채취인데 또 이 토속성을 약간 지금 우려먹는 작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했고, 사실 나는 이 낙월도는 중편이고, 신궁은 조금 긴 단편이죠. 그건 이제 단골레 얘기고, 단골레 얘기인데, 거기도 아주 선주인가? 예. 그 어천에서 행세하는 그 친구를 나중에 이제 활로 쏴서, 예. 그런 그 아주 저항 의지가 강하게 담긴 작품이고, 토속적인 정치가 아주 짙은 작품이고, 만선 같은 또 우리 희곡사에 그만한 작품이 드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이제 낙월도를 두고서 또 더 좀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하면은 지금의 분단 체제하고는 많이 다른 세계예요. 그게 오히려 뭐라 그럴까, 민족 해방론에서 말하는 남한의 현실에 해당하는 면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거는 중편 규모에서 특정 시기에 현실을 두고 한 얘기니까 현실을 왜곡한 건 아닙니다. 무슨 뭐 민족 문학의 NL 개념을 갖고 또는 NLPD의 개념을 갖고 작품을 현실을 왜곡했다 그럴 건 아니지만은 지금 그게 그대로 우리 분단 체제, 오늘날의 분단 체제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거에는 또 꽤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한 사회는 여전히 분단 체제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그 낙월도 같은 그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산층도 꽤 있고, 가령 근대 적응과 극복의 이중 과제라든가 이런 개념을 제출하기 전이었는데,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이걸 본다면은 어떤 소설로서의 한계 같은 것도 지금은 좀 지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토속 세계하고 근대적 작가 의식이 어떻게 만나는지 되게 이게 사실 여기 안에서 모순적으로 보이는데도 선생님이 거기에서 이제 토속 세계를 적극 읽어내면서 천등세 작가가 근대적 작가적 의식을 갖다가 이제 투영을 해서 이 만들어진 세계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꼭 문학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축제 만들고 뭐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보면은 토속성을 상품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향이 농촌소설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근데 그렇지 않은 분으로 대표적인 분이 천승세라든가 이문구라든가, 그리고 내가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지만 우리 전성태라든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뭐 무슨 우려먹고 그걸로 인기 끌고 이름 날려 그러는 거는 안 되지만은, 그런 요소를 갖고 진지한 작가 활동에 잘 소화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소중한 일 같습니다.